안녕하세요. 부개닐링입니다. 오늘의 책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입니다. 지은이 노우티. 프롤로그. 우리는 매번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젊은 날에 내가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무모하지 못했던 것, 더는 고민하지 말아야 했던 것,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야 했던 것 등 수많은 조언들이 쏟아질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 동일한 시간 내에서 얼마만큼의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이야기로 귀결되지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시간이니까요. 결국 시간의 가치, 삶의 가치를 일깨워야 합니다. 나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야 하니까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너무나도 유명한 3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입니다. 모두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온 라틴어 문장이지만 실제 그 문장들을 가슴속에 담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그 행렬 뒤에서 메멘토 모리를 크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환영을 받지만 언젠가는 죽는다. 라는 의미로 쓰인 풍습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만 부귀영화도 한순간이라는 것. 삶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고 삶에 대한 후회를 말함으로써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으로 열연한 죽은 시인의 사회 덕분에 잘 알려진 라틴어 명언으로 로마 고대 시대인 호라티우스가 시집에 실었던 말입니다. 과거에 휩싸여 후회만 하고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후회를 후회로만 남기지 말고 발전 가능한 이야기로 삼아 지금을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시간들이 아쉽기도 하겠지요.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철학자 니체의 책 즐거운 학문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노래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진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가며 더욱 공감이 되는 말인 듯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나의 운명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묻게 되기도 하지요. 숱한 후회 속에서도 그 후회를 뒤로하고 살아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후회 없이 본인의 길을 꿋꿋이 간 철학자에서 성공한 사업가, 소설가, 유명인 등이
살아오며 남긴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조금은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벼랑까지 몰린 순간에 극적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때때로 눈앞의 인생이 벽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끝까지 활로를 찾는 모습은 그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나아가 삶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반복될 때 삶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겠지요. 이 책 한 권이 여러분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순 없겠지만 삶의 태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일 테니까요.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후회를 덜 하는 시간들이 쌓여갈 때 삶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고 소중한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각자의 삶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지금 바로 그렇게. 제1장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Time is money. 미국의 역사적인 위인으로 일컬어지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말입니다. 촌천살인과도 같이 무겁고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친숙한 문장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고 난 뒤야 뼈에 사무치며 알게 되는 인생 진리와도 같습니다. 세상 모든 이가 태어나면서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인생이 의미 있게 흘러가느냐, 무의미하게 지나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플랭클린의 이 위대한 문장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는 보스턴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고작 2년간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시간 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수많은 미국인이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미국 철학협회를 창립했으며 피뢰침을 발명하고 미국의 독립선언서 기초를 닦는 등 최초라는 단어를 많은 분야에서 기록한 인물입니다. 특히 그의 이름을 딴 플래너가 있을 정도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요. 그는 살아생전 스스로 13가지의 덕목을 수첩에 적어 매일같이 실천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13가지 인생 덕목의 중요함은
그의 자서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50년이 넘도록 나의 수첩에 13가지 덕목을 항상 기록해왔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실행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체크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13가지 덕목 중 한 가지를 집중해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항상 행복한 인생을 걸어올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수첩 덕분이었다. 후손들에게도 이 가치를 알려주고 싶다. 플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은 바로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그리고 겸손입니다. 실제로 이 13가지 덕목을 매일 체크하고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3가지 중 하나씩이라도 인생에 대입하여 실천하고 적용하려 노력한다면 그보다 올바른 삶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먼 훗날 삶을 후회 없이 살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질문 앞에서 부끄러움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에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다면, 그리고 삶을 더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플랭클린 중요한 원칙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번. 자신만의 지배 가치를 정하고 이를 장기 목표로, 중간 목표로, 또 일일 업무로 세분화하라. 2번.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하여 일의 처리 순서를 정하라. 삶이란 시간이라는 자원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가 밑바탕이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인생 가치를 신뢰를 잃지 않기라고 정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한 장기 목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 친구, 동료, 거래처를 막론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겠지요. 그리고 세부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매일 연락드리기, 친구들에게 생일 축하 보내기, 회사 동료 업무 돕기, 거래처와의 미팅에 10분 전에 참석하기 등등. 그리고 이 사항들을 매일 돌아보고 실천하다 보면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인생은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한 사랑과 이해에 시간을 쓰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무언가를 더 열정적으로 배우고 더 간절해지는 이들은 이 삶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지 더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예전의 시간에 대한 후회도 섞여 있겠지요. 조금이라도 후회를 줄이고 싶다면, 삶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을 소중히 대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한다면 시간은 내 편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위에 명언을 남긴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장자크 루소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그는 스위스 제네바 공화국에서 태어난 지 9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10살에 아버지와 헤어지게 됩니다. 16살 때부터 고향인 제네바를 떠나 유럽을 떠돌았지요. 그 과정에 만난 바랑 부인은 후원자이자 연인으로서 루소의 지적 성장을 도와 그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는 루소가 이렇게까지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까닭은 바랑 부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그는 어느 책에서 바랑 부인을 회상하며 재기 넘치고 친절한 한 매력적인 여인이 고맙게도 아주 다정한 감정으로 내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남겼습니다. 그의 이력에는 특별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음악이죠. 철학가뿐 아니라 소설가, 교육이론가, 극작가, 음악가로 활동한 그는 1732년부터 1740년까지 음악에 몰두했습니다. 1742년 새로운 악보 표기법을 정리했고 이후 프랑스로가 표기법을 발표했지만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산다는 건 행동하는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끊임없이 행동하고 정진하여 1749년 그의 학문 및 예술론이 프랑스 아카데미의 학술 공모전에 1등으로 당선되어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더불어 1761년에 발표한 연애소설 신 엘로이즈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소설은 18세기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로 기록됩니다. 이로 인해 전 유럽의 소설이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요. 괴테 또한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 낭만주의 문학의 서문을 열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연인 테레즈가 낳은 5명의 아이를 모두 고아원에 보내면서 그는 비난받아 마땅했지요. 문제적 저서 에밀과 사회계약론으로 인해 당대 종교계와 등을 돌리게 되었고 프랑스 정부에서 체포 명령까지 내리는 바람에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훗날 그의 민권 사상이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지주가 되고 다른 혁명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그가 근현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거대했으나 당대로서는 엄청난 업적은 뒤로한 채 힘없는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루소를 국가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모든 명예를 잃은 루소는 그 후로 편한 마음으로 삶을 즐기게 되는데 그때 쓴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 많은 이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책에는 행복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영혼이 온전히 쉴 수 있으며
과거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미래에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스스로 온 존재를 모아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한 토대를 발견할 수 있는 상태라면 현재가 그 지속성을 드러내지 않고 연속되고 있다는 흔적도 없이 또한 우리가 존재한다는 느낌 말고는 그 어떤 결핍이나 향유, 기쁨이나 고통, 욕망이나 두려움의 느낌도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라면 그리고 그런 느낌만이 영혼을 온전히 가득 채울 수 있는 상태라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지속되는 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으로 인해 인생의 정점을 맛보았고 온갖 고초를 다 겪은 뒤 인생의 말로에서 쓴 책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대해 깨달은 듯합니다. 정리하자면 행복이란 온전히 자신의 현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지금도 충분하다는 만족을 깨닫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존재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고 존재만으로도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강조한 루소는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던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된 이 책에서 그는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과 더불어 스스로의 내면을 중시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연회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작가들과 전 세계 수많은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장수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이다. 에밀의 그가 쓴 문장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생이란 그저 사라지는 대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인생은 재미가 없고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인생에서 느낀 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해보며 더 긴 인생이 아닌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저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가장 많이 산 사람.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루소의 말처럼 오래 사는 것이 중요치 않으니까요. 그 말은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2장 사람을 놓쳤다면 오직 한 사람만이 나를 평가할 수 있어요. 역사상 가장 창조적인 화가로 평가받은 파블로 피카소는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과 더불어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앙리 마티즈의 아이디어를 훔치는데 거리낌이 없었지요. 피카소와 마티스, 이 둘은 서로를 질투하며 실력을 다투는 세기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 그림을 그린다면
마티스처럼 그리고 싶다. 색채의 마술사, 선의 연금술사 등 여러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마티스. 1869년 프랑스 북부 르카토 캉브리지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화가를 꿈꾸며 그림을 그려온 피카소와 달리 그는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다가 우연히 예술가의 길로 접어듭니다.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자 그림을 그리다가 열정을 꽃피우게 됩니다. 마침내 화가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진로를 바꿔 1895년 26살에 예술학교에까지 진학합니다. 그림에 뒤늦게 눈을 뜬 마티즈는 당대의 화풍부터 흡수하고자 다른 작품들을 사서 연구하는데 독특한 색감과 단순한 형태로 자신만의 화풍을 구축한 세잔에게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사과 바구니 등 세잔의 작품을 보며 과감한 색채 선정에 영감을 받은 마티즈는 이에 개성을 담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마티스는 유명세를 얻지만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합니다. 안락의자처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림을 선보이고자 생의 기쁨을 발표하는데 이 그림에서 색으로 직접 선을 그리는 기법이 전보다 훨씬 완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통적인 화에서는 선을 먼저 그리고 그 안을 색으로 채우는 방식을 당연히 여겼으나 이를 과감히 깨고 성공을 거둬 아방가르드 미술의 선도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티스보다 12살이나 어린 피카소가 기습 공격을 합니다. 둘은 평소 돈독한 관계로 무명 때부터 피카소를 눈여겨본 마티스는 수집해온 아프리카 조각들을 직접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피카소는 정면에서 바라본 상체와 위에서 바라본 하체 등 다른 시점을 동시에 표현해낸 마티스의 푸른 누드를 보고 큰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의 연구 과제인 아프리카의 원시성 그리고 다시점을 훔친 뒤 아비뇽의 처녀들을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앙리 마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나를 평가할 권리가 있으니 바로 피카소이다. 가만히 있을 수 없던 마티스는 색다른 영감을 찾아 여행을 다니며 색채에 집중합니다. 아틀리에 4부작이라고 하는 1911년에 탄생한 분홍화실, 화가의 가족, 가지가 있는 실내, 붉은 화실을 보면 거의 모든 색이 넘쳐 흐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두 화가는 추구하는 스타일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노년의 마티스는 십이지장암에 걸려 붓을 들 수 없었지만 대신 가위를 들어 색종이를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합니다. 피카소도 60대에 도자기를 빚기 시작하는 등 평생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거듭했지요. 나중에 둘은 서로 작품을 교환하고 대규모 합동 전시회를 여는 등 소중한 단짝이 됩니다. 1954년 마티스의 사망 소식을 들은 피카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지독히도 괴롭히던 마티즈가 사라졌다. 내 그림의 뼈대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그는
내 영원한 멘토이자 라이벌이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 자연스레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열등감에 사로잡혀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 빈축만 살 뿐이지요. 자존감도 더 바닥을 치게 되고요. 피카소와 마티스는 상대방을 성장 동력으로 삼은 결과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서양 현대미술은 그들이 주도한 야수파와 입체파 두 사조의 영향 아래 전개되며 치열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니 오늘날까지 그 관계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이처럼 좋은 라이벌은 서로를 훨씬 더 강하게,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이벌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최후의 승리자일 것입니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는 찰리 채플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네 인생을 두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 책에 담긴 이들의 삶과 글이 소중한 까닭은 그저 그들이 멋지고 성공한 인생을 살다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멋진 삶, 성공한 삶을 동경하고 공감해서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상처를 극복하고 나아간 진짜 인생 이야기들이 들어있기에 더 소중합니다. 물론 이 책에 담긴 모든 이야기가 모든 삶의 척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새겨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